이재명이 오늘 특별 담화를 하면서 뭐 정치적인 얘기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경제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아주 쏟아내더군요.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에 기자 질의응답에서 물가에 대한 요즘 이제 고물가가 막 물가가 상승이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답변하는데 최근의 물가 상승은 한국 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너무나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답을 내놨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다 생각되는데 과연 경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문서진 경제평론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의 답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가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느낌적인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냥 본인의 느낌. 그걸 대국민 담화를 저런 식으로 해요? 네, 저는 아니 어떤 것도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회복되기 때문에 예.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너무 가파르게 돼서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허. 예, 고용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이 고용이 안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 지금 나오는 걸 보면 10월 달 그 고용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이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늘어난 건 대부분 이제 고령층.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안정적인 고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그 소비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 청장년층의 고용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고령층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고용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건 있겠죠. 수출이 잘 됐다. 수출이 잘 됐으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그건 대부분은 다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가 뭘 잘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열심히 한 거고 또 하나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AI 붐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거지 이게 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정부가 뭔가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뭐 오히려 그 인센과 경쟁력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근무 시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반도체 특별법 뭐 통과는 했지만 52시간 근무 제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그것도 사실 뭐 반도체 특별법은 생색내기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일본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주는 이런 그 혜택에 대비하면 너무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놓고 뭐 반도체가 우리 때문에 뭐 잘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봐도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물가 올라간 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돈을 많이 뿌리니까 물가가 올라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아니 물가와 경제 성장, 네. 경제 성장이 막 되면 물가도 올라가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게 체감이 되냐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럼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어, 회복됐어라는 체감이 되냐는 거죠. 그 하물며 그 소비 쿠폰을 이렇게 그러니까 썼을 때 그러면 그때 반짝 효과 이후에 그러면 이 소비 관련 부분이 회복됐냐? 통계적으로도 안 나왔어요. 소비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회복을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이야기를 할 거면 뭐 구체적인 통계라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느낌적인 느낌이신 게 아닌가라는 거죠. 오히려 OECD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고요. 한국은행에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뭘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옆에서 뭐 많이 쓰니까 하는 거 김용범이나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좀 그 돈 많이 경제 쓰나 봐요. 관료들이
주변 분들은 예. 대통령 주변 분들은 뭐 많이 쓰나 봐요. 돈을 아니면 많이 자기네 쓰니까.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네, 그런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의 서민들은 지금 체감을 못 하죠. 예.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을 전혀 못 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겁나는 건 이렇게 돈을 계속 이제 뿌려 나간다라는 거. 예. 지금 우리나라 이 통화 흔히 말하는 뿌리는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속도가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전 세계가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 상태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돈을 뿌리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돈 뿌리는 속도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세계에서 가장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데이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돈을 6배, 7배 정도쯤을 더 푼 거를 그냥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환율은 당연히 이제 낮아질 수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건 경기가 회복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이제 겨울이면 또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고용이 아니죠. 이 물가에 대한 통계 국가 데이터처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 소위 말하는 그 생활 물가 그게 지금 2.9%로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 많이 쓰는 것들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우리 많이 쓰는 공산품이라든지 혹은 농축산물 같은 경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연료 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기름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유가는 떨어지는데 네. 워낙에 고환율이라서 그렇죠. 지금 기름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물가 상승이가 뭐 경제가 회복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다 당신이 만들어놓은 고환율 맞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많은 국민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다들 예. 알고 계신데 이제 그들만의 세계에서 지금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특히나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장 나쁜 건 경기 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시는. 예, 지금 상황입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 네. 그런데 이전 정부에 비하면 지금 현재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안정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전 정부까지 한번 싹 다 찾아봤는데 이게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딱 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물가인데 보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4.2%포인트에서 물가 상승률이요. 1.9까지 최저는 1.3까지 이렇게 올라간 건데 내려간 건데 계속 내려가는 우하방으로 가는 거를 알 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요 바로 앞에를 보게 되면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입니다. 2022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역시나 우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6점대의 물가 상승률에서 마지막에 뭐 탄핵을 당하는 그런 상황 때는 1점대로 마감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건지 이전 정부보다 낫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예. 확실하게 이제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라는 게 있었죠.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물가를 좀 그때 당시 글로벌적으로 또 물가가 워낙 강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또 시장에 물가를 좀 제어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물가 대비해서도 괜찮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 전 정부가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때요? 저 문재인 때도 찾아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때. 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 때보다 나으니까. 문재인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왜 최저임금 인상하고 맞죠. 소주성 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0.9에서 시작해갖고 6까지 그냥 그렇죠. 쫙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저 때보다는 나아졌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없죠. 어떤 정부를 봐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때보다 물가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안정된 거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말고는 그렇게 따지면 뭐 그걸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는 내가 좋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럼 이재명이 문재인을 저격하는 그런 말을 한 거군요. 아니면 이게 너무 통계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숫자가 아니, 거짓말 안 보여드렸지 하거든요.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문재인 때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뭐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저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 물가 상승. 하물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물가도 사실 상당히 많이 마사지가 들어갔는데도 저 정도거든요. 통계 조작도 있죠. 예, 그런 걸 엄청나게 마사지 했음에도 저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때보다는 뭐 나은 건데 윤석열 정부랑 비교하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겁나는 건 지금 이런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 이 정도 물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내년에는 돈 더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아니,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데이터 조작만 안 하면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외환 시장 분위기가 이 네. 고환율 때문에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외환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3차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달러가 미국으로 대거 좀 빠져나갈 수밖에 네. 없는 해마다 200억 달러씩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환율의 그 폭등은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제 달러가 한국에서 고갈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마치 우리가 1997년에 그 IMF 외환위기 사태 맞을 때처럼 한국에 달러가 부족한 사태가 와서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에 이제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용할 수 있는 외환 그러니까 보유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억 불을 보내야 되는데 예. 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한 금액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는 보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외환 기존에 있던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 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가용을 해버리면 그 미국에 보내줄 이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흔히 말하는 저기 묶여 놓은 거 자체가 외환 보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외환 보유고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외환 위기가 터질까라는 건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결국은 환율을 털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고액을 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이랑 또 협상을 해야 되긴 할 건데, 예,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 만약에 갔을 때 미국이 협상을 안 해주면 그러면 진짜 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지금 보내는 거 그러니까 200억 불 말고, 좀 깎아달라. 조금 깎아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 조금 가용하고 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더 높여줄게라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딱 생각을 할 겁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 글로벌 환토기 세력들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딱 상처가 나면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어허.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영국발 환율 위기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가 이제 영국에 이제 이 그 환율을 공격한 게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이제 박살을 내버린 흐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환투기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 방어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1997년 IMF도 딱 그런 거였거든요. 네, 딱 하나 그게 예. 포착이 되면.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협조를 해주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달러 수합이 만약에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안 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환투기 세력들은 이게 딱 보면 이제 한국이 이거 방어 안 되겠는데 환율 방어가 안 되겠는데라는 거죠. 특히 이런 환투기 세력들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총알이 우리는 알고 패를 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환투기 세력들은 얼마나 많은 돈으로 원화를 공략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아하. 공격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패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패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패를 다 까고 우리가 공략할 수 없는 패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사실 환율이 뭐 1,500원이 아니라 그때는 한 1,8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리 패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별로 쓸 카드가 없어. 쓸 카드가 없어. 이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누적됩니다.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기조적으로 흔히 말하는 숏을 쳐도 손해 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롱 포지션을 거의 다 청산하고 숏 쪽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매도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 임계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임계 상황이다. 네. 한계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예. 그때 이제 뭐 누가 아직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케빈 헤셋이 가장 이제 유력한데 그때는 일단 달러는 기본적으로 약세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돈을 그때는 풀 거기 때문에. 예. 그때 달러 트럼프가 약세. 계속 지금 어떻게 네. 보면은 금리 낮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달러 약세가 나올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그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 환율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매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외환 환투기 세력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공략할 겁니다. 더 이상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쉬운 먹잇감이 될 거예요. 야,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한국의 정말 진짜 탄탄한 기업들인데 그 한국의 탄탄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지금 수출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면 결국엔 벌어들인 달러가 있기 때문에 환투기 세력들이 그래도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달러를 잘 네. 빨아주니까 맞죠. 그럼 그걸 갖다 공격하기가 좀 그 사람들도 돈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기 세력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우리 기업들을 갖다 옥죄는 지금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를 다 인상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글로벌 흐름에 너무 역행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글로벌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인세도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그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낮지가 않거든요. 예.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법인세 세금만 놓고 보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또 금리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린다는 건 경쟁력을 자꾸만 떨어뜨린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그 짐 싸들고 자꾸만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 오지 말고 자 미국으로 가 유럽으로 가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그래프 이걸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가운데 퍼런 선이 이제 G7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OECD 평균입니다. 그거보다 한국이 원래 2017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법인세가 더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좋으니까 맞죠. 외국에서 좋은 기업들이 막 들어올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도 외국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맞죠.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갑자기 법인세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법인세가 단번에 4% 정도쯤 오르지 않습니까? 네. 4%포인트 정도쯤. 그러면서 우리가 G7보다도 OECD보다도 법인세가 높은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이 막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건 아니야. 한덕수 총리가 막 경제 전문가니까 그때 불을 토하면서 네. 법인세를 낮춰놨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시 올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법인세 정상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 집권한 5년만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본인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뿌릴 돈은 없으니 결국은 흔히 말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돈을 이제 흔히 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 올려놓고 나중에 5년 후에 뭐 어차피 뭐 그 이후에 뭐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딴 데 가든 말든 어차피 그때는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있던 흔히 말하는 법인세도 좀 낮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높은 법인세를 더 높여버리면 그리고 거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봉투법도 통과됐죠. 뭐 이게 근무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저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5년 안에는 괜찮겠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뭐 이게 기업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뭐 1, 2년 만에 뭐 5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그게 있죠.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이런 흐름이 계속 연속되겠다라는 걸 이제 기업들도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다. 사업을 하긴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죠. 계속 지금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아는 진짜 알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큰 공장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접어요. 상속세 때문에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전출세가 한 22% 나오고 상속세가 55%니까 아니 35%라도 그거 좀 아껴서 자식한테 좀 물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접고 싱가포르로 이민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부자들 이민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많이 지금 그러니까 부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홍콩에서 부자들 다 빠져나고 나서 홍콩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오히려 어쩌면은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자산가들, 이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좀 있거든요. 네.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니까 힘이 있는 건데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다 한국 밖으로 쫓아내고 한국을 갖다 진짜 완전히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독재를 좀 하려고 좀 하는 거다.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정책을 하는 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기업을 지금 쫓아내는 정책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들을 계속 쫓아내는 정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자본가들을 우리나라로 오히려 부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유인되는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좌파 정권의 정치인들은 그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는 IMF 이후부터 글로벌적으로도 199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히 말하는 일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예. 소득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이제는 권장을 해야 되는 거지. 마치 투자가 투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자본가들을 그만큼 옥죄고 이런 거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지금까지 그 도대체 한 30년 전 지금 사고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지금 사실 경제가 잘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 자본들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지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부자를 죄악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지금 한국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전출세 올린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네. 전출세를 갖다가 22%에서 뭐 30몇 네, %인가요? 네, 34 뭐 그런 것 같던데요. 예, 네. 예. 그렇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럼 부자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그 유예 기간 줬으니까 그 2년 안에 다 나가는 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게 서학개미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그건 물러섰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양도소득세 더 높여야 된다고. 그게 말이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와 이 진짜 너무 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니 서학개미가 왜 생겼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고 우리나라가 환경이 좋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떠넘겨도 안 줘요. 안 투자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시장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적으로도 별로구나. 그럼 그 제도를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기를 미국으로 가서 우리 외화를 유출시켜? 그럼 외화 유출 못 시키게 세금을 때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 말이 되는 정책이냐는 거죠. 저희 펜앤마이크가 2018년부터 줄기차게 진짜 주가 올리고 싶으면은 상속세 폐지해라. 예. 상속세를 최소한 OECD 수준 평균 수준으로만 낮춰놔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사실 상속세 맞죠.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속 연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주가 은퇴한다든지 아니면 이세가 은퇴해야 되는 그런 기업주를 갖다가 네.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기업들은요. 네. 주가를 주가 관리하죠. 눌러가지고 눌러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속세를 낮추면 그러면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주가를 갖다 억누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벌써 지금 4천, 5천 뭐 니케이 지수 뭐 그거 다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법을 안 써요. 네, 안 하죠. 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알면서도 그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서학개미에게 탓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때도 그러니까 지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학개미들은 단기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외화를 뭐 유출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건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대외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절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원화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엔화거든요. 엔화가 그렇죠. 예, 엔화가 예전에 그 와타나베 부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버블 시대 때 그 돈 엔화를 가지고 해외 주식 많이 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외 자산이 커져서 엔화가 안정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애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애국자를 갑자기 매국노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니 그냥 세금을 22%씩이나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세금 22%를 내면요 엄청 많이 내는 겁니다. 엄청 많이 최고 세율 중에 하나예요. 22%면 예. 법인세가 22%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만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 일개 네, 일개 개인이 그냥 기업들만큼 세금을 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애국자인데 그분들한테 세금을 더 때린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영어도 편하니까 그렇죠. 에이 그냥 접어. 한국에서 직장도 못 갔는데 네. 돈 요번에 뭐 내가 뭐 코인하고 내가 요번에 좀 미장해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정리하고 자 전출세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빨리 미국으로 가버리자. 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다니까요. 예. 예. 저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자꾸만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꾸 외국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절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중을 자꾸만 밖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목이 터져라 지금 외치시고 그걸 막아보려고 좀 개헌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정부 때문에 참 그 모든 시도가 지금 다 망망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깨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진짜 아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이민이나 가야지. 대한민국 버리고 가면은 대한민국 사라지면요 이민 가셔서도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본 이민요 쉽지 않으실 걸요. 대한민국이 그리우실 겁니다. 절대로 일단 대한민국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이민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마지막에 좀 넋두리가 좀 되고 말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리면서 그걸 또 거짓말로 좀 포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